보수를 받고 복무하는 군인을 용병이라 한다. 자국민 보호와 부족한 병력을 보충하기 위해 만들어진 용병 제도. 현대에는 전투뿐 아니라 첩보, 보안, 경호 등 활동 영역이 커지면서 용병을 파견해 수익을 창출하는 민간 군사기업이 많아지고 있다. 오늘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에서는 우리가 몰랐던 다양한 용병의 세계에 대해 알아본다. 전쟁 없는 세상을 위해 전쟁을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 진행을 맡은 허준입니다. 안녕하세요. 강민지입니다. 역사 속 예전 전쟁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까지 빠짐없이 등장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전쟁이라는 것이 없어지면 아마 이들의 존재도 희미해질 텐데요. 바로 용병입니다. 네, 흔히들 용병하면 국적도 명예도 없이 오로지 돈에 움직이는 존재라고만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긴 전쟁의 역사 속에서 용병의 모습은 어떤 존재였는지, 또 현재 용병의 모습은 어떤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임영하 소장님, 태상훈 기자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용병 이야기 참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우리 태 기자님이 사실 용병을 많이 만나봤을 것 같은데 한간에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 이거 태상훈 기자님 용병 아니냐 막 이런 얘기도 있어요. 아, 용병은 아니고요. 근데 직업상 전쟁터를 다니면서 군인만큼 마주치는 분들이 용병 분들이죠. 그래요? 보통 용병하면 이 막대한 보수를 받고 무자비하게 적을 죽이는 그런 모습들이 떠오르는데요. 이 용병이란 정확히 어떤 이들을 말하는 건가요? 가장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전쟁이라는 건 집단이 하는 거죠. 어떤 집단이. 근데 그 집단하고 무관한 사람이 또는 집단이 오직 돈을 받고 돈을 목적으로 그 전쟁에 뛰어든다면 그 사람을 용병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용병은 언제 처음 등장을 했나요? 용병으로 칠 수 있는 집단의 출현 자체가 너무도 오래됐기 때문에 어떤 건 역사에 기록이 안 된 것들도 있고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용병, 즉 전쟁, 대행, 주식 회사 이들의 출현을 살펴보니까 14세기에서 15세기 르네상스 시대쯤에 정말로 이제 프로 집단이죠. 돈을 받고 제대로 체계를 갖춰서 고용주의 요구에 따라서 가서 전투를 치러주는 집단, 그 존재들이 나타났는데 아주 대표적인 예가 스위스 용병단입니다. 지금도 교황 근처에서 이 용병을 하고 있는 집단이신 거잖아요. 그 전통이 쭉 연결이 돼서 지금 심지어 바티칸 그 교황 근위대로 근무를 하고 있죠. 혹시 그럼 용병이 가장 많이 존재하는 장소가 있나요? 일단 용병이 존재하는 곳은 전투가 일어나는 곳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전투가 벌어지는 곳, 그것도 치열하게 벌어지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돈이 있고 혹은 뭐 강대국만 용병을 쓴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실제로는 아닙니다. 이 저항 세력조차 용병들을 고용해서 전투했습니다. 그럼 박사님, 갑자기 떠오르는 궁금증이 예전의 용병과 지금의 용병은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사람들이 용병으로 기용이 됐었나요? 새로운 애들을 하나하나 모아서 쓰는 것보다 잘 훈련된 애들을 쓰는 게 좋잖아요. 이게 이제 뭐냐면 결국 군대가 용병이 되는 경우예요. 그렇겠네요. 그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인들이 개별적으로 입대하는 경우도 있죠. 생계형 용병들. 근데 의외로 범죄자는 안 좋아한대요. 예, 범죄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제일 유명한 이 용병 부대가 프랑스 웨인 부대잖아요. 웨인 부대 모집할 때도 인터폴에 이 범죄 조회를 해요. 프랑스어를 못해도 되는데 그 인터폴 상에 이 범죄가 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안에서 재는 바가지가 밖에서 안 새겠어 이런 느낌이구나. 그러니까 그게 제일 많은 오해인데 뭐 영화 보면 맨날 외인 부대는 범죄자가 들어가는 것처럼 돼 있는데 군대라는 거는 팀워크이기 때문에 범죄자가 원래 조직 문화를 해치는 사람이 범죄자잖아요. 그래서 의외로 잘 싫어합니다. 아니, 그 가끔 뉴스에서 보면은요, 우리나라에서도 중동이나 다른 나라로 파병을 보내잖아요. 이 파병된 군인들하고 또 용병과는 또 다른 개념인가요? 이게 정말 그 역사적으로 보면은 용병을 정의하기가 굉장히 힘든데요.
제 나름대로 용병과 이 파병 혹은 파견을 간 군대를 정의하는 기준은 국회 동의를 받았느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하. 한 나라의 군대는 파병을 가기 위해서는 꼭 국회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네네. 제대로 된 나라라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모든 파병 혹은 파견이 다 국회 동의를 얻었어요. 국회 동의를 얻었다면 이 군대는 국가를 대표하고 국제법을 준수하겠다라는 집단이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돈을 받으면 우리가 거기서 어떤 업무도 할 수 있어라는 이 전쟁 대행 주식 회사인 용병하고는 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전쟁 대행 주식회사의 용병들은 얼마를 받아요? 그게 이 개인별로 되게 편차가 많습니다. 이게 능력제예요. 꼭 네. 무슨 예능인 분들 혹은 뭐 프로야구 선수분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아, 그래요? 네. 프리랜서? 비슷한 일, 프리랜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슷한 일을 하지만 그 사람의 능력치 그리고 그때 당시에 얼마나 시장에서 그 능력을 원하는지에 따라서 가격은 조금 틀려지긴 하는데 제가 경험했던 2010년도 정도의 기준으로 보면 해당 지역의 문화를 잘 알고 언어가 자유롭게 소통이 되면서 네. 그 지역에서 군사 작전을 했던 경험이 있는 그러니까 팀장급 인원 같은 경우엔 하루에 일당이 $1,000, 그러니까 미화로 $1,000 이상이었어요. $1,000요? 그럼 지금 현재 원화 하루에 100만 기준으로 110, 한 7만 원 막 이렇게. 그렇죠. 환율은 언제나 달라지지만 어쨌든 100만 원 이상.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팀원들 같은 경우에는 팀원들은 사실은 이 영어를 잘 못하는 그런 국가에서 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그냥 인력을 배치한다고 보시면 돼요. 노동시장, 인력시장. 예, 맞습니다. 예. 한 350불에서 100불 사이였는데 그거조차 이제 그 인력 회사에서 보내는 그 회사의 이 돈, 그러니까 네. 중간에 뛰는 돈을 제외하지 않은 비용이에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팀장이면 와 이거 돈 한 달이라도 엄청 벌겠는데? 어마어마하죠. 라고 생각하실 수 네. 있잖아요. 근데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임무는요. 오늘은 괜찮았지만 내일 나가서 죽을 수가 있습니다. 목숨값인 거죠. 그렇죠. 생명수당. 그러면 실제 현대 전장에서는 용병이 하는 일이 주로 어떤 일이래요? 굉장히 위험할 것 같거든요. 이 영화나 드라마 혹은 다른 컨텐츠들, 각종 컨텐츠들에서 나온 용병의 존재와 네. 전쟁터 혹은 다른 곳에서 제가 직접 만난 용병의 존재는 괴리가 있어요. 아, 그래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영화나 컨텐츠에서 많이 이렇게 과장된 거를 보시고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건데 용병 부대한테 맡길 수 있는 임무가 굉장히 제한적이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이 부대 방어를 하는, 그러니까 부대 경비를 쓰든지 아니면은 이 호송 대열이 있지 않습니까? 뭐 보급 차량들을 이동하면 그 총을 들고 그 차량들을 지키는, 혹은 관공서를 총을 들고 지키는 그런 경비 임무 혹은 군수 지원 업무를 제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뭐 직접적인 전장에 막 앞장서서 뛰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거는 거의 없죠. 정말 어쩔 때는 전투에 휘말리는 순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순간, 잘못된 자리에 있으면 영화 같은 일은 그때 벌어지는 겁니다. 벌어지긴 하는구나. 요때 그럼 제가 이게 기자님의 폐부를 찌르는 아주 날카로운 질문 하나 들어갑니다. 국가나 뭐 어떤 이런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곳은 그럴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약간 어두운 곳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특히나 돈이 많은 기업이 있잖아요. 이 기업이 어떤 특수 목적을 위해서 용병을 고용해서 비밀리에 잠입하고 엄청난 돈을 지불하는 이런 영화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 보면서 이건 진짜 그럴듯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런 용병의 일도 있지 않을까요? 영화나 콘텐츠에 나오는 일들은 대부분 현실에서 있었던 일인데 굉장히 많이 부풀리죠. MSG를 많이 쳤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화에서는 그걸 엄청 부풀렸구나. 그래서 그런 영화를 보고 나면 이렇게 속이 약간 느끼한 기분이 들었구나. 네, 근데 결국 용병 하면은 돈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잖아요. 내가 싸우는 쪽이 더 많은 돈을 주면은 그쪽으로 넘어가기도 하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또 영화에서 많이 나오는 건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돈을 지불하는 사람 입장에서 제일 신경 쓰는 게 뭐겠어요? 바로 이 문제죠. 아니, 배신. 배신이죠. 배신. 왜냐하면 저 사람하고 나하고 싸울 이유가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단순히 돈으로 고용했다면 맞아요. 얘가 나를 배신할지도 모르는 생각은 항상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경우가 없지는 않는데 그런 경우 되게 어떤 경우냐면 패할 때. 내 운명이 가라앉는 배다라는 걸 알죠. 네, 그래서 뭐 성이 이제 내일 모레 함락돼. 그러면 딜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이 고용하는 고용주 입장에서 어떤 장치 같은 거를 막 걸어놓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계약. 그렇죠. 예. 용병은 돈을 받고 일하는 집단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군하고는 확실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장치가 없다면은 이들은 뭐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배신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언제나 있는 거죠. 장치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명성입니다. 네. 이 용병 시장 안에서도 이 회사나 아니면은 용병 집단의 명성이 있어요. 명성치가 있습니다. 네네. 배신을 많이 한다. 그럼 저 아래로 떨어지는 거죠. 배신을 안 하고 이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마지막 사람까지 계약을 지킨다. 그럼 돈이 비싸도 그 회사랑 계약하게 되는 겁니다. 그걸 브랜드 가치라고 하는 거죠. 사실 용병 하면은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굉장히 다른 곳에서 모인 집단들이기 때문에 약탈이라든가 가혹행위가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사실 들긴 하거든요. 네, 그것도 좀 대표적인 오해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전근대 전쟁에서 약탈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군수라든가 보급 때문에 약탈하는 게 기본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군대가 빨리 타락하거든요. 솔직히 전쟁사 보면 용병이라고 더 약탈하거나 무슨 직업 이게 국가의 군대라고 덜 약탈하거나 이런 거 없어요. 사실은 이거는 보수와 통제의 문제인 것 같아요. 다만 어떤 국가 간의 큰 전쟁을 하는데 아까 저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뭐 수송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큰 전쟁을 하는데 용병 의존도가 높다는 건 그 국가가 허약하고 관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용병들이 나가서 더 군기가 물러해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용병 회사들도 이런 거를 위해서 조금 그 계약 관계에서 이런 것들을 장치를 좀 마련해 놓지 않을까요? 예, 그 현대 용병 회사들 같은 경우에 강력한 사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라는 게 존재를 하는 거죠. 계약할 때 당시부터 이 강제 조항이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막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없죠. 하지만 이 용병에 지원하는 인원들이 군대나 아니면 어떤 기관에 있는 인원보다는 자유로운 영혼들이 많습니다. 군대가 너무 딱딱해. 난 자유롭게 하고 싶어. 그렇죠. 군대에서 나오고 그리고 이런 용병 회사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런 자유로운 영혼들이 사고를 칠 수 있는 확률은 언제든지 존재하죠. 네, 그동안 이 말로만 듣던 용병에 대해서 점점 알아가고 있는데요. 그럼 역사적으로 용병이 크게 활약을 하거나 용병으로 인해서 전쟁의 승패가 바뀌었던 전쟁도 있나요? 예, 아주 대표적인 용병 부대는 아무래도 프랑스의 웨인 부대가 될 수 있겠죠. 네. 웨인 부대에는 굉장히 기념비적인 날이 있습니다. 예, 카메룬 데이라고 하죠. 그게 이 프랑스어는 카메룬인데 이 멕시코 땅에서 벌어진 전투입니다. 그래서 멕시코어로는 이 도시 이름이거든요. 네. 카마롱이라고 합니다. 1863년에 벌어진 전투인데요. 네. 당시에 멕시코와 프랑스는 전쟁 중이었고요. 멕시코 땅에서 전쟁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전황 자체는 프랑스군이 거의 멕시코 시티에서, 그러니까 수도인 네. 멕시코 시티에서 얼마 안 간 지점까지 밀고 올라간 상태였어요. 프랑스 군인한테 줄 봉급을 베라크루즈에서 네. 지금 있는 이 곳까지, 그러니까 서부 쪽에 이 지역까지 옮겨야 되는 거죠. 은행 계좌에 안 넣어주고 현금으로 줘요? 그때는 은행은 있었지만 계좌이체 뭐 이런 건 별로 없었죠. 네. 현금으로 주는구나. 그래서 군인들의 봉급을 호송하는 호송 대열이 하나가 출발을 했어야 되고 대포에 따른 탄약을 호송하는 호송 대열, 이렇게 호송 대열 2개가 이제 베라크루즈에서 출발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이 멕시코 군 역시 그 정보를 사전에 득했죠. 그래서 그 호송 대열을 뺐자. 그러면 봉급을 뺐으면 사기가 떨어질 것이고, 그리고 대포를 뺐으면 이제 화력이 저하될 것이다. 그래서 아주 큰 계획을 세웠죠. 프랑스군은 멕시코군이 그 호송 대열을 공격할 거라는 정보는 얻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야, 혹시 모르니까 정찰을 한번 가봐. 그래서 프랑스 웨인 부대 연대에서 병력을 보낸 거죠. 1개 중대를 보냈습니다.
그 중대 병력은 65명이고요. 미니에 1851 소총으로 무장을 했고요. 그리고 총검, 그리고 각자 휴대탄수는 60발 정도를 휴대했습니다. 네. 이런 무장을 갖추고 이제 정찰을 떠납니다. 하루짜리 정찰이었던 거예요. 굉장히 단순하고 간편한 작전이었죠. 각 지역을 정찰하면서 혹시 멕시코 게릴라가 있나 없나 그런 거를 정찰하는 임무였어요. 그래서 이들이 한 7시쯤 팔로베르데 방면까지 이제 도착을 한 거죠. 근데 거기서 멕시코의 이 게릴라 기병대랑 마주쳐요. 어허. 근데 마주치고서는 둘 다 후퇴를 벌입니다. 그 이유가 멕시코 기병대가 너무 놀란 거예요. 얘네들이 여기 왜 있지? 어허. 우리 계획이 누설된 건가? 이러면서 후퇴를 하게 되죠. 근데 웨인 부대는 웨인 부대대로 놀란 거죠. 당시에 기록마다 약간 상이하긴 하는데 그 중대 병력은 65명이고요. 그리고 멕시코의 멕시코군이 2,000명이 넘는 거였습니다. 헐. 결국 전투는 계속 진행이 되는데 지휘관 당주 중위가 전사를 하고 그 다음 지휘관인 빌란 소위가 또 전사를 하고 결국 맨 마지막에 전투를 할 수 있는 인원은 3명뿐이 안 남았어요. 근데 멕시코군에서 너무 놀란 거죠. 이 사람들이 여기 남아있는 3명이 진짜 다야? 라고 이 멕시코 지휘관이었던 밀란 대령이 그런 겁니다. 너무 놀라서 야, 이 사람들은 이게 인간이 아니다. 이건 악마야. 라고 얘기를 했죠. 이제 멕시코 군들 사이에 그 소문이 퍼진 겁니다. 프랑스 웨인 부대가 60명이 2,000명하고 전투를 했는데 그중에 300명을 죽이고 야, 그럼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되냐? 그리고 멕시코군이 작전 목표로 했던 프랑스군의 봉급 그리고 대포도 뺏지 못했어요. 2주 뒤에 그 대포와 봉급은 안전하게 도착을 했고요. 결국 그 사기가 오른 프랑스군이 그 대포를 이용해서 멕시코 시티를 점령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흔히 말하는 용병의 함정, 도망간다거나 모래알 조직력, 충성도 없다, 애국심 없다라는 거를 웨인 부대는 군인 정신으로 커버하는 거죠. 네, 전쟁에서 용병은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는데요. 이 용병의 존재와 성장 그리고 전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좀 생각해가면 좋을까요? 사실 전쟁이라는 게 참 많은 비극을 만들어내는데 전쟁이 만들어내는 비극보다 더 큰 게 그 인간의 본성에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인간 사회가 만들어내는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용병이라는 것으로 올 수도 있고 이게 개인의 삶을 파멸시킬 수도 있고 구할 수도 있고 집단을 파멸시킬 수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더더욱이 역사를 볼 때 인간을 이해하고 사회의 구조적인 면을 이해하면서 현명한 답을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지구상에 인류가 존재하는 한 제 생각에는 전쟁은 없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 전쟁이 존재하는 한 용병 역시 없어지진 않을 겁니다. 제일 좋은 거는 전쟁을 최대로 억제하고 그리고 용병의 쓰임새도 제일 억제해서 최대한 평화스럽게 쓰는 거죠. 네, 인간이 전쟁을 만들어낸 것인 만큼 이 전쟁을 줄이는 것 또한 인간의 몫임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사실 용병으로 잠깐의 평화를 산 사례는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역사상 평화를 돈으로 용병으로 유지시킨 경우는 단 한 차례도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만큼 국가의 평화는 용병으로 유지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힘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뉴스멘탈의 전쟁과 사람, 다음 주에는 더욱더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